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예,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피이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피이테의 생애와 저작과 인트로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486조 피이테의 지식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피이테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부터 자기의 철학을 건설해 나간다. 즉 삶의 본질과 의지의 뜻에 관한 성찰로 구성해 나간다. 그래서 그가 하고 다루고 있는 것은 지식학이거나 윤리학이다. 이걸 간단히 보면 지식학, 윤리학인데 윤리는 철학에서 실천이라고 했어요. 그냥 윤리 나오면 실천, 그러니까 행동, 뭐 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윤리적이어야 할 테니까요. 근데 지식학은 칸트의 선험적인 그런 부분 같아요. 삶의 본질, 어떤 삶의 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식학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식학은 필연적인 표상 양식의 체계를 발전시키고 따라서 제일철학, 즉 기초 존재론이기를 원한다. 칸트가 생각나죠? 필연적 표상 양식의 체계. 그런데 칸트도 자기의 순수 오성 개념의 선험적 연역을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해내려고 했었다. 피이테도 이런 점에서 칸트와 연결된다. 그러나 그는 칸트를 완성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칸트는 충분히 철저하지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 이제 칸트 비판 들어가는 거죠, 피이테가. 피이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로, 칸트는 자기의 범주를 경험으로부터 이끌어내고 있다. 이게 경험은 항상 철학에서 불완전하다. 예. 고 했었어요. 예. 실제로 그렇죠. 경험 자체가 완전할 수가 없죠. 경험으로부터 시작을 해 버렸으니. 음. 칸트는 범주가 의식의 필연적인 행위 양식의 체계이며 오직 순수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보증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경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보증이 안 되는 거죠. 칸트가 순수한 오성의 양식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은 특별히 그가 사물 자체와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자극, 그 촉발을 아직도 남겨두고 있었다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자, 물 자체, 이게 문제예요, 칸트한테. 딜레마이기도 하고, 아포리아이기도 하죠. 물 자체를 모르니까요. 경험도 불완전하고요. 음, 독단론자들은 여기에서 칸트의 약점을 붙들고 칸트의 범주는 실제로는 초월적인 존재 법칙이라고 주장하게 되리라는 것 등이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피에테의 이런 주장은 실제로 옳다. 칸트의 범주들은 선험적인 연역을 통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생겨난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피에테는 칸트를 괴롭혔던 아포리아에도 손을 대요. 이 아포리아는 이미 야코비 에네시뎀 슐셰 및 라이놀트 등이 지적했던 말 것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사물 자체, 아까 물 자체라 했죠? 물 자체로부터 출발하는 자극이 정말로 어떤 뜻을 갖는다면 선천적인 형식의 자발성은 소멸되어 버리며 또 만약에 자발성이 있다고 한다면 자극은 쓸모없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는 어려움이다. 이게 막상 읽어서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간단한데, 그러니까 물 자체로부터 어떤 실제 물 자체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 여기 자극이라고 하죠. 물 자체로부터 물 자체로부터 어떤 뭐 인식이든 자극이든 우리한테 와요. 그게 실제로 물 자체가. 그게 와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천적 형식, 아까 범주라 했죠. 그러면 그 범주가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 칸트의 전제는 물 자체가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우린 모른다. 근데 우리가 선험적인 틀, 그 범주가 있어서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기본 가정이고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물 자체가 우리한테 영향을 줘 버리면 그게 이 범주가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죠. 물 자체가 영향을 줘 버리면 안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포리아라고 하고, 후자 즉 관념론은 오직 표상들만 인정하고 관념들만 인정하고 이 표상들이 나로부터 생겨나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자유롭고 독립적이게 해 준다. 아 맞다. 이거 뛰어넘어 버렸다. 자 피에테를 따르면 도대체 가능한 철학이란 독단론과 관념론 두 가지밖에 없다. 피에테가 봤을 때는 철학이 두 종류, 가능한 철학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데 독단론은 뭐냐면 신을 인정하는 거죠. 초월자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초월자를 인정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유가 없어져요. 근데 이게 요런 설정을, 이게 논리적이거든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철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신을 인정해 버리면 뭐 기독교의 신이겠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어떤 법을,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이 있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자발성이 뺏겨 버려요. 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단론이 되는 거죠. 근데 관념론은 뭐 하나님을 일단 차치하고 인간이 자유로운 거죠. 나의 관념. 피에테도 그렇잖아요. 아니 피에테뿐만 아니라 칸트도 내 내 안에 어떤 범주가 있어서 그 범주가 내가 사물들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가 인정이 되죠, 이 관념들 덕분에. 그러니까 독단론과 관념론 두 가지밖에 없다, 가능한 철학이란. 읽어보면 전자는, 자 독단론은 초월적인 사물 자체를 인정하고, 이게 신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로부터 그 자유를 빼앗아 버린다. 나 초월성을 인정하는 순간 자유가 뺏겨요. 요런 논리를 한번 기억을 해 보세요. 이럴 때에는 의식과 정신이 아닌 어떤 것이 어떻게 해서 의식과 정신에 작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초월은 나의 의식과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초월이 어떻게 해서 나의 의식과 정신에 작용할 수 있지? 이런 또 문제가 생겨 버려요. 자 후자 즉 관념론은 오직 표상들, 관념만 인정하고 오직 관념만 인정해요. 아까 신 초월적인 거 인정을 안 하죠. 나의 관념만 있어. 이 표상들이 나로부터 생겨나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자유롭고 독립적이게 해 준다. 우리들은 이런 두 가지 입장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건 피에테의 주장입니다. 이론적인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 이 입장도 또 다른 입장도 증명될 수 있거나 반박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결정은 궁극적이고 원리적인 태도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들의 개인적 결단에 달려 있다. 우리들이 어떤 철학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인간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독단론과 관념론, 무엇을 택하는가? 그건 우리가 어떤 인간이야 하는 거에 달려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의 철학 체계는 우리들이 마음대로 떼어낼 수 있는 죽은 가구가 아니라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혼에 의해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피에테는 칸트를 비판하면서 자기 철학은 성령, 성령 뒤에 나오거든요. 여기 또 사람의 영혼을 얘기를 해요. 이분의 어떤 좀 질감이 느껴지는데, 어, 자, 한번 다음 문단을 지니님께서 읽어 주시죠. 어, 피테에게는 두 가지 철학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독단론자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네. 이제 이제 철학자들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돌풀님께서는 어떤 이제 철학자들을 굳이 구분한다면 철학자들의 유형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아,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인제 제가 인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마르크스 같으면 유물론자와 그러니까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질과 뭐 사물, 이 실제, 우리의 세계, 이 현상, 이 사라지는 것들, 이 전멸하는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까지 모든 막스가 보기엔 모든 철학자들은 유물론을 제외하면 이 형이상학자들, 지금 이것도 관념론자들도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자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마다 이렇게 묶는 범위가 다르긴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현대로 올수록 그 묶는 범위가 점점 뭐랄까 우리 지금의 우리 감수성에 맞게끔 어 설정되는 것 같은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 유물론자인 것 같고, 아무래도 진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유신론자이기도 하고 무신론자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많이 정의하는 것 같은데, 철학자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이게 정의하기 나름일 수 있겠지만 지금 독단론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요. 독단론자라고 이제 독단론자는 독단주의자들 이런 식으로 쓰는 다른 학자의 분류를 좀 빌려보면, 우리 고대 철학할 때 회의주의자 얘기할 때 피론주의 이런 거 했었죠. 근데 피론주의자들의 뭐 피론주의의 개요 뭐 이런 것들의 책이 있는데요. 그런 책 안에서는 철학자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진리를 일단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독단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아예. 그래서 아마 이 맥락에서 말하는 독단론자들은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그 전통 형이성학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맥을 잇거나, 혹은 그 이제 반대급부에 있을 수 있는 진리 인식 자체가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다른 철학자들의 유형이 있겠죠. 보통은 이 두 가지가 좀 대치해서 가고 있었는데, 필론주의자들은 본인을 여기 중간에 껴 넣어요. 그래서 회의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진리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 진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의 태도는 진리를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는 그런 태도를 중시하는 본인의 위상을 이렇게 중간에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철학자의 유형 분류에 따르면 지금 피테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맥락에서의 독단론자들은 아마 전통 형이상학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형이상학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리를 찾았다고,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겠죠. 뭐 이게 칸트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물 자체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본질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독단론자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이 문장이 이해가 갈 거예요. 487페이지에 위에서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인데요. 독단론자들, 즉 물자체 혹은 본질, 진리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칸트의 약점을 붙들고, 이제 칸트의 약점은 물자체는 적응 불가능한 것, 혹은 칸트에게 관심 없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인식 방법 자체를 좀 칸트는 집중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칸트의 범주는 실제로 초월적인 존재 법칙이라고 주장하게 되리라는 것 등등, 이 부분의 맥락이 조금 이해가 가게 되겠죠. 그래서 방금 읽어주신 그 독단론이 등장하는 문장들, 그래서 피테를 따르자면으로 시작했던 중간쯤에 도대체 가능한 철학이란 독단론과 관념론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적혀 있는 맥락에서도 독단론과 관념론이 왜 두 가지로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는지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피테가 이제 칸트를 직접 대면 비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칸트를 되게 존경했던 것 같고, 칸트를 열심히 읽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칸트의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했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피테라는 사람이 여기서도 주관적인 관념론이라고 이제 부제가 붙어 있기도 하고, 피테가 말하는 그 자아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강한 자아를 주장했는지, 절대 자아라는 개념이 또 나오죠. 이 절대라는 개념이 이제 뒤에 해결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념에 입각해서 칸트를 한번 떠올려 봐 주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칸트를 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성에 대한 제한을 계속 두죠, 칸트는. 그래서 그 이성에 대한 제한 자체가 피테에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이성이 혹은 인간이 이성을 사용해서 최대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이성,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할 때 그 이성 자체가 인간 이후에는 실천 이성, 우리가 여기 피테가 주목했던 것처럼 실천 이성 가까이에 와서는 그 이성,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이 연결이 되면서 윤리학에 입각해서 얘기가 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까지도 연결이 쭉 흐름이 열려 있는데, 피테 입장에선 그런 거죠. 인간 이성을 애초에 제한적으로 다루어 놓아서 인간의 자유도 결론적으로 제한됐다.
그래서 이제 인간 자유의 영역을 좀 확장시키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이라면 비판 혹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금 설명을 더할 수 있는 지점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피테가 어느 지점에서 칸트를 얘기를 하고자 했는지 자기의 이론을 어떤 부분에서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했는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니님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제가 오해했던 것도 다 풀리고 맥락을 잘 짚어주셔서 피테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이 자유와 자발성 자체를 빼앗아 버린 칸트 그 논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마음에 안 들었구나. 488페이지 피테는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여기서부터 읽으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테는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완전한 자발성, 이게 중요했던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게 아마 핵심 키워드일 것 같아요. 나의 자발성, 또 혹은 조금 더 학문적으로 표현을 하면 절대 자의 자발성,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자발성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의존성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관념론의 편을 들게 되었다. 칸트도 이미 관념론에서 자발적인 정립의 계기를 보고 있었다. 범주들이란 정신의 행위들이었다. 그러나 걸림돌은 진료와 사물 그 자체였다. 그런데 이제 진료와 사물 그 자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여럿 있을 텐데 맥락을 먼저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제 피테에게 있어서는 주관이 진료까지를 정립하고 정신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정신이 모든 것, 여기에서 나오는 절대 자아의 개념이 우리에게 조금씩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일종의 절대적인 관념론, 즉 단호하고 순수한 정신철학을 보게 된다. 칸트에 있어서 순수 오성은 히랍의 데미오르고스와 같은 그런 어떤 것이었다. 즉, 이 오성은 진료보다 앞서서 존재하고 있고 또 이 진료는 오성의 작용에 한계를 그어준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우리가 이성과 오성을 칸트는 구분을 하고 있었어요. 이성에는 오류의 어떤 사유 작용이 있어서 그 오류를 범하게 되는 부분을 변론하는 그런 칸트의 작업을 우리가 또 읽어봤었는데요. 그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오성을 조금 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성과 오성을 구분해서 썼을 때 오성을 우리가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범주화의 뭐 시간, 공간 뭐 이런 걸로 나눴었던 그 맥락의 개념이 오성이었고 이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유 체계 안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 이성의 활동, 작용이었는데 칸트가 제안했던 것은 이성이었죠. 그래서 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테에게 있어서 정신은 성서의 성령과 같은 그 어떤 것이며 정신은 성서의 성령과 같은 어떤 것이었고 무에서 만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지각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지각 안에 즉 아포스테리오리라고 하게 된 것을 지식학에 따라 아프리오리하게 끌어낸다. 그래서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이 지점 우리 칸트에서 많이 봤는데 이제 선엄적 이런 걸로 아예 칸트 학회에서 번역한 그대로 따르기로 했었죠. 지식학은 모든 이성적인 존재자에게 공통적인 의식 전체를 그저 아프리오리하게 이 의식 여러 특징에 따라 구성한다. 이런 것은 마치 기하학이 공간을 보편적으로 한계짓는 방법을 모든 이성적인 존재자들을 통해 그저 아프리오리하게 구성하는 것과 같다. 밑에 가면 이제 실제성과 관념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뒤에 어떻게 도덕이랑 연결이 되는지가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고 그 후기 피히트에 가서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지점을 좀 유보시켜 놓고 우리가 앞에서 너무 해석을 많이 해버리면 좀 오독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흐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또 첨언을 덧붙여서 하자면 이걸 한번 데미우르고스와 성령을 비교해서 얘기했었어요. 이 책에서. 칸트에 있어서의 순수 오성은 히랍의 데미우르고스 같은 그런 어떤 것이었다라는 문장. 그리고 피에티에 있어서의 정신은 성서의 성령과 같은 그 어떤 것이다. 무에서 만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나오는데 데미우르고스는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데미우로고스와 성령의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이는 그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만들어내고 무에서 만물을 만들어내고, 데미우로고스는 이미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데 그걸 인제 진료로 이렇게 막 변형시켜서 어쨌든 새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 칸트에 있어서 순수 오성은 왜 힐압의 데미우로고스 같은 것인가? 아, 그리고 피이테에 있어서 정신은 성서의 성령과 같은 것. 혹시 이 차이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음. 아마 칸트가 제한을 걸어놓은 이성 작용을 좀 무한하게 열어두려면 그 지점이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좀 신의 어떤 신적인, 신까진 아니더라도 신적인 어떤 것, 뭐, 설명을 위한 장치로서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요 맥락에서는 그 정도만 이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어떤 예시냐면요. 우리가 그 한창 영국 경험론 할 때 버클리라는 사람을 배웠었죠. 그쵸, 근데 그쵸. 이제 버클리가 얘기를 할 때 실제론자들과 계속 충돌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론자들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막 주장을 할 때 버클리가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로지 지각을 통한 게 극단과 극단이 맞붙음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버클리가 신을 끌어오죠. 어. 그래서 신을 끌어온 맥락이 뭐냐면 이제 실제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가 우리 지각이 환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 우리가 지각하는 게 환상이면 모든 만물, 세상의 만물 대상이 다 환상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우리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이제 뭔가 일반적인 족을 이루는데 그 족 안에서의 어떤 것이 이제 너네들이 말하는 본질, 뭐 대상과 같은 것이지 정말 대상이 뭔가 실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층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 정신에 쌓이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그 정신은? 이렇게 물어보죠. 실제론자들이. 정신 자체가 죽어버린 사람은 그럼 그 정신 안에서 대상이 죽었기 때문에 그 대상도 같이 죽는 거니?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머클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외부 대상의 어떤 본질적인 것의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 안에, 마음 정신 안에 관념 자체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대상의 입장에서는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것, 즉 이제 감각이 되는 것, 지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수동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걔를 인정 못하는 거고 우리 마음과 정신 안에는 관념 자체, 즉 그들을 지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는 정신, 마음이 능동적인 것이고 이 능동적인 건 마치 신을 닮았어. 이렇게 해서 신의 개념을 끌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비판 아니면 좀 경험론의 한계 지점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 경험의 최대치에서 끌어낼 수 없는 그리고 정신의 이성 작용을 어떤 무한대로 여기선 절대 자아라고 하죠. 그 무한대로 확장하는 개념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신의 개념인데요. 그 신의 개념이 그냥 우리 정신에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이렇게 피이테도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좋네요. 그러면 이제 칸트가 제안해놨던 이성의 그 리미트가 풀려버리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전통 형이성학으로 좀 돌아가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저는 칸트가 애써 기껏 잘 해놓은 작업을 히테가 이렇게 무화시켰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또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이 지점을 좀 잘 주목을 해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프리오리와 아포스테리오리의 차이에 대해서,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아프리오리는 선천적인 거고 아포스테리오리는 후천적이라는 말이래요. 어 그래서 칸트가 이런 것들을, 칸트 덕분에 이 단어가 일상적 단어가 이 철학적 단어가 되었다, 요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 그래서 피이테의 지식학은 지각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지각 안에, 즉 아포스테리오리하게 그냥 후천적으로 나타난 것을 지식학에 따라 선천적으로 이끌어낸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각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적인 거죠. 무잖아요. 무에서 만물을 만들어내니까. 아무튼 예, 이거는 뭐 좀 넘어가서 제가 다음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양파처럼 나의
그 자아의 개념으로부터 전체적인 학문이 발전되어 나온다. 양파처럼 자아의 개념으로부터 전체적 학문이 발전되어 나와요. 즉 나 안에 여기서부터는 인제 "아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오 이 문장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그러면 피이트가 생각하는 건 내 안에 이미 암암리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분석을 통해 벗겨져 나온다는 뜻이냐? 그거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되게 이거 좀 개념을 정의할 때 되게 좀 엄밀하게 가고 있는데 이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분석을 통해 벗겨져 나온 뜻이 아니고 그거 아니고 또 순전히 사고가 만들어낸 것이 구성된다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이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죠. 사고가 만들어낸 것 아니야. 어. 지식학은 실제적이다. 현실적이다. 이 문장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문장을 뒤에 문장이 받고 있죠. 즉 하면서. 야 지식학이 실제적이란 말이 뭐지? 현실적이란 말이. 즉 유한한 자연에 완전히 대립되어 있는 힘. 유한한 존재자가 그 경험적인 면에서 이 힘에 의존하는 나 아닌 것이 실제하고 있다. 여기 실제가 나오죠. 유한한 자연에 완전히 대립되어 있는 힘. 예 좀 이따가 정반합 변증법이 나올 텐데 거기서 아마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예 '나 아닌 것이 실제하고 있다.' 요건 좀 넘어가고 그러나 지식학은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힘은 그저 느껴질 뿐이라는 것 이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힘은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얼핏 보기에는 관념론이 허물어져 버린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곧이어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다. 이 힘은 무한으로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의식에 나타나는 이 힘과 나 아닌 것에 가능한 모든 규정을 나의 규정하는 능력으로부터 이끌어낼 책임을 지고 있다. 나의 규정하는 능력으로부터 이끌어낼 책임을 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 힘은 실제로 분명하게 지식학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피이트의 실제적인 것은 관념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적인 것은 관념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해 후세의 신칸트주의자들은 논리적으로 꼴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진료는 없다고 주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존재론은 피이테가 자기의 지식학을 그렇게 일컬었던 것처럼 인간 정신의 실용적인 역사다. 그리고 그가 지식학에다 현상의 모든 존재를 오성으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는 과제를 부과한 뒤부터 이런 명칭을 붙인 것은 옳은 일이다. 네. 바로 다음 문단 해주시죠. 위에서 잠깐 넘어간 아, 그 지점이 절대자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피이테의 좀 준비 운동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프리오리라고 하면 우리가 칸트할 때 약속을 한 것이 선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험적이라고 하면 인간 오성이 범주화되어서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계속 알다시피 칸트가 경험론과 그 합리론을 좀 종합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합리론자들이 얘기했던 어떤 관념적인 극관념적인 부분과 경험론자들이 얘기를 했던 그 현상에 대한 지점을 많이 접목시키려고 했는데 그 시도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자아에 대한 인식이죠. 그래서 칸트 이론에서는 인식의 주체인 우리 자아라는 개념이 사실 외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선험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외부의 재료 즉 경험이 들어와야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피이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아프리오리 선험적인 어떤 것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포스테리오리라고 해가지고 뭐 경험적으로 후천적으로만 경험적으로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칸트가 이성적으로 제한을 걸어놓은 그 오성과 더불어서 경험으로서 완성되는 이 지점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하자 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맥락을 한번 짚어봐 주시고 489페이지에 그런데 정신은 이제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그런데 정신은 존재를 생산해내는 이 생성 과정을 진행시키기 위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이 나오는 거죠. 피이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의식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직관하고 의식 자신의 가능성의 여러 전제들을 반성해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의식의 기본적인 여러 규정들은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밝혀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가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로 꼭 있게 마련이고 다른 모든 것들도 있게 마련이고 또 바로 전자가 있는 그대로 있게 마련이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기하학적인 도형들도 차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합법칙적인 연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식도 가장 적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 의식이 언제나 내포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하는 힘,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하는 요런 과정이 좀 피태적인 것 같아요. 내적인 합법칙성. 이게 이제 사유에 적용하면 이성의 그 메커니즘 자체를 되게 신봉하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그 활동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니고 있다. 지식학은 의식, 직관 또는 나라는 나임을 가장 단순하고 철저히 특징 있는 규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완전하게 규정된 자기의식이 이 의식에 관한 다른 규정들의 궁극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자기의식이 이끌어내지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때 지식학에 있어서는 그 계열의 모든 항에 언제나 새로운 것이 연결되게 되는데 이 연결에 관해서는 지식학 자체가 그것이 모든 이성적인 존재자에게 있어서도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직관할 때 당장 알게 된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알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알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활동할 수 있는 주체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주관적인 어떤 정신적인 힘 자체를 피이테는 믿었는데 그 힘에 어떤 활동성 자체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운동의 어떤 법칙, 스스로 움직이는 그 활동성, 그 부분에 칸트와 달리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했던 피이테의 좀 의지를 읽어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합법칙성의 보기가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의식이 순수의식이고 칸트의 순수 우선과 평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선업 논리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수학자가 수학을 가르칠 때 실제 인간이 어떻게 세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과 같다. 수학자는 올바른 셈을 가르치고 피이테는 올바른 의식, 즉 의식 전반이 아니라 알에 대해서 지식을 가르친다. 피이테는 그 의식을 그 이상적인 형태로 바라보고 따라서 지식과 존재의 밑바탕에 있는 무조건적인 필연성을 인식한다. 필연성 이런 단어들 중요하겠고 여기에 소위 그 지적인 직관이 있다.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서는 피이테가 생각하는 자아의 형태를 우리가 좀 인식하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서 그 자아 혹은 자아가 그 존재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나임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나와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단이 정말 전 이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정반합 변증법이 나와요. 저는 이게 그동안 헤겔이 제일 먼저 말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피이테가 먼저 말을 해버렸네요. 피이테가 말을 해버린 바람에 뒤에도 영향을 줬다. 뒤에 철학자들도 썼다 이런 것 같은데 몰랐어요. 그런데 의식의 모든 규정들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유명한 변증법적 3단계, 즉 정립, 태제, 반정립, 안티테제, 종합, 진태제 이렇게 나가죠. 정립, 반정립, 종합. 이 3단계는 이때부터 독일 관념론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중요한 방법론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면 정립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정말 문장이 좋아요. 자, 이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의식의 근원적 시초는 나가 나 자신을 정립하는 것, 즉 나는 나다 라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정립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당장 알기 위해서는 예컨대 이것은 이것이다. 보편적으로 말해서 A는 A라는 것만 생각해 보기만 하면 된다. 근데 아마 지니 님도 아실 텐데 나는 나다. 이거 누가 했던 말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찾아갔을 때 어 하나님을 우리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소개합니까? 어떤 산에 시내산인가 하여튼 거기 가서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이게 출애굽기인가 나올 텐데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러죠. 이거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피기태가 성경을 모를 리는 없었을 테고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나오잖아. "나는 나다." 이게 정립이래요. 야, 이 사람 성경 보고 연구 많이 했구나. 뭐 아이디어를 얻었을 수 있죠. 번쩍했겠죠. 나는 나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나는 나다."라는 이 언설, 이것도 의미를 따지면 진짜 깊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당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물어보잖아요. "당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럼 보통 인제 우리가 인제 설명에 대한 "넌 누구냐?" 물어봤을 때 뭐 나는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어느 대학 나왔고 이렇게 막 주저리주저리 설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 맥락을 그대로 가져와도 된다고 봅니다. 이 자신감. '난 나야.' 내 근데 이걸 설명할 때 주로 인제 주석이 달리는 게 "내가 했던 일을 봐라." 어 이런 식으로 인제 좀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해요. 나는 난데 내가 앞으로 할 일, 했던 일을 보면 내가 나인 것을 알 수 있을 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 "나는 나다." 이건 진짜 엄청난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했던 말이에요. 본인을 지칭하는 말인데 자 한번 이걸 고대로 한번 적용한 거잖아요, 인간한테. 자 원래 하나님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피이테가 인간을 인간의 의식의 근원적 시초를 정의할 때 하나님이 했던 "나는 나다."라는 걸 그대로 가져와요. 이건 어떤 걸까요? 자신감이에요. '내가 신이다.' 아니 신적인 자신감, 그런 걸 인간한테 가져온 거예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이게 성경을 그대로 구절 하나님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을 인간이 인간을 지칭하는 말로 가져왔어요. 그쵸? 논리적으로 봐도. '나는 나다.' 이거 대단한 자신감인데? '내가 나야.' 'A는 A야.' 'A는 A야.' 이것도 해석하면 정말 할 말이 많죠. 'A가 A다.' A는 A야. 이건 당연한 뭐 어떻게 보면은 순환 논증이겠지만 A가 A라는 거. 자 A가 A라는 걸 어떻게 알죠? A가 A라는 거 나는 나야. 어떤 명확한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성이 작동을 해야 돼요.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거는 이성이 이성을 못 믿는 거예요. 이성이 이성을 믿을 때 내가 나를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발언이죠. 이게 지금 현장에서 바로 제가 해석한 겁니다. "나는 나야. 아 A는 A야." 뭔가 명확하죠. 깔끔하죠. 클리어하죠. 이건 뭐 이따가도 한번 지니님의 해석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자 빈사로 나타나 있는 두 번째 A를 보고 자 두 번째 A 첫 번째 A와 두 번째 A가 있어요. 자 A는 A다. 나는 나다. 나다가 이게 두 번째 나겠죠. 자 빈사로 나타나 있는 두 번째 A를 보고 우리는 우리들에 의해 그렇게밖에는 달리 정립될 수 없었던 A로서의 첫 번째 A를 회상하고 이 말 재밌죠. 또 우리들은 두 번째 A에서 한 번 더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순환하고 있잖아요. A는 A다. 나는 나다.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자의 객관화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제 이게 말씀드린 이 정반합 이거를 한번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정말 깊어요. 내용이 깊어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선언하는 근데 인간이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어 따라서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과 동일해. 자기 동일성이죠. 그리고 이런 것은 모든 의식 내용들에 있어서 다 같다. 이게 나는 나다. 이거 갑자기 그 데카르트 떠오르네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 아마 그 영향을 받았겠죠, 피에테도.
내가 나와 동일해. 그러면 다른 것들도 내가 의식하는 이 책이 야 책은 책이야. 노트북은 노트북이야. 시계는 시계야. 그러니까 내가 나임을 알게 되면서 이 동일성은 중요하죠,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데. 우리들은 의식 속에서 언제나 우리들 자신, 즉 나로서의 나를 체험한다. 나로서의 나. 이렇게 하여 우리들은 변증법적 3 단계의 첫 번째 단계, 즉 정립에서 이미 존재론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원리, 즉 동일률, 이게 동일률이라고 합니다. A는 A야. 중요하죠. 그러니까 A는 A여야 해요. A가 B가 되거나 A가 C가 되면 모두 미쳐버릴 거예요.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을 거예요. A는 A여야 해요,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 사고를 하려면. '나는 나다.' 여기서는 어떤 것이 긍정적으로 정립된다. 그리고 실제의 범주를 발견하게 된다. 실제의 범주. 실제 있어. 사물들이 마우스는 마우스야. 이게 동일하게 가야겠죠. 어떨 땐 마우스고 어떨 땐 노트북이고 어떨 땐 펜이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 한 문단이. 정말 재밌습니다. 예, 계속 해 주시죠, 진행님. 제가 다 읽어 볼까요, 한번? 제가 일단 해석을 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 파트. 자, 정립에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반정립. 나를 정립하는 것에 잇대어 곧 반정립, 즉 나 아닌 것이 뒤따르게 된다. 자, 아까 "나는 나다."라고 했죠. 근데 나 아닌 것을 인제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자, 나는 나 아닌 것에 맞서 스스로를 정립한다. 나는 나 아닌 것에 맞서서 스스로를 정립을 해요. 그리고 나는 마치 오른쪽이 없이는 왼쪽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나 아닌 것이 없이는 생각되어질 수가 없다.' 이게 진짜 그렇거든요. 세상에 나 혼자 있으면 나가 나를 모르겠죠. 내가 아닌 것들이 있어야 내가 나로 보이겠죠, 비교가 되면서. 오른손이 없으면 왼손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절묘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대립과 부정이 생겨난다. 정말 문장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존재론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원리, 즉 모순율, 이게 모순율이라고 합니다. 나 아닌 것, 모순율과 부정의 범주를 갖게 된다. 그러나 나가 나 아닌 것을 스스로에게 맞세웠으므로,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에러인데요. 자, 그래 나 좋아. 나가 있고 나 아닌 것이 있어. 이렇게 맞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밖으로부터 온 모든 결정은 완전한 자유와 자발성이라고 하는 피이테의 근본적 전제를 파괴해 버리고 만다. 이렇게 되면 나는 분명히 스스로를 제한시키거나 분열시켜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나 아닌 것이 있으면 내가 분열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한된다는 거죠. 그럼 나의 자유, 나의 자발성, 아까 인제 자유가 중요하다 했죠, 피이테한테. 그럼 나의 자유와 나의 자발성 어떻게 해. 여기까지 인제 정립과 반정립만 있으면 안 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종합이에요, 종합. 따라서 우리들이 다시 전체적인 나에게로 눈을 돌릴 때 당장 세 번째 단계의 종합, 즉 모순의 지향이 생긴다. 이게 종합이 모순의 지향으로 불려요. 모순을 지향한다. 모순을 없앤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 종합의 단계에서 근원적 주관성, 즉 절대적인 나 안에 있는 나와 나 아닌 것의 통일을 인식하게 된다. 절대적인 나 안에 있는 나와 나 아닌 것의 통일. 따라서 종합은 원래 논리적으로 앞서 있는 것이고 변증법은 일자, 즉 정신이 많은 것으로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일자와 다자가 나와요. 재밌죠? 이 한자 보시면 일자가 다자가 돼요. 변증법으로 인해서 일자가 다자로 전개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자, 나를 정립하고 그다음에 반정립 들어오고 이게 종합이 되면 무수히 뻗어나갈 수 있는 다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존재론적 이유 요소들로서 이유율과 제한성의 범주를 얻게 된다. 칸트에게 있어서도 세 번째의 범주는 언제나 앞서 있는 두 가지 범주를 자체 안에 내포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정반합,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제 지니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네, 저도 변증법에 대한 부분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변증법의 설명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쭉 입각해서 설명해 봤을 때 익숙한 방법은 아니라 그 독일 관념론에서 등장하는 좀 독특한 사유 방법이죠.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독특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방금 우리가 뭐 동일률 아니면 모순율 막 이런 것들 나와서 좀 헷갈릴 수는 있으나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무슨 생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아니면 뭔가를 증명해내야만 할 때 두 가지를 많이 썼었어요.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개별자들을 쭉 모아놓고 봐서 하나의 원리를 도출하는 귀납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은 이것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에 대한 근거를 나열하는 연역의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뭐 경험론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관념론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귀납과 연역으로 구분되어서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제 독일 관념론의 얘기의 흐름 안에서 피이테와 헤겔에게 좀 아주 전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변증법이라는 방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만한 사유 방법론일 텐데요. 이것이 이제 다들 아는 것처럼 정립이 있고 반정립이 있고 종합으로서 이제 정반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구도 자체는 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또 뭐 독특한 방법론이라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쉽게 이제 피이테적으로 이제 피이테가 자아를 설명할 때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를 설명할 때 왜 변증법을 썼는가?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도대체 피이테가 이 변증법을 왜 설명했는가?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앞서서 자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활동성 뭐 이런 것을 주장한다고 했죠. 근데 칸트가 얘기했던 선험적인 오성의 관념이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 이게 경험에 입각해서 외부의 어떤 진료가 즉 경험이 들어와야지만 그 하나의 자아가 완성되는 그런 형태를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피이테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자아는 원래 본래적으로 잠재된 어떤 특성, 그 완전함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완전함에 대한 특성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끌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전통 형이상학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피이테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 어떻게 이끌어낼 건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게 낡은 방식이든 아니든 뭐 네가 칸트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네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잠재적인 어떤 상황, 자아의 어떤 완전한 형태가 이미 잠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이끌어낼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맥락에 변증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변증법. 나를 설명하는 방식이 즉 나를 마주하고 첫 번째 뭐 아까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그게 맞고요. 거울을 보고 끝나면 안 되고요. 거울을 본 다음에 하는 게 자연스러운 자기 반성이죠.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된다는 건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지점을 그 자기 반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생각했던 나의 동일한 어떤 특성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특성을 마주하게 됨으로써 그 두 가지가 종합하게 되는 게 자아를 알게 되는 그 변증법의 하나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 A는 A다라고 하는 방금 예시가 들어져 있었던 이 동일률에 대한 맥락이 A는 A다라고 하면 설명이 끝나지 않고 앞에 전자의 A와 후자의 A가 매우 다른 맥락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앞에 A는 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대상으로서 여길 수 있는 A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A는 그 대상 안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한 A가 될 수 있는데 두 번째 A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려면 첫 번째 A는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A였고 두 번째 A는 피테가 주장한 여러 가지 자아의 특성을 잠재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A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근데 그 두 가지가 같다고 얘기를 하려면 도대체 그 A 안에 함의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건데 라고 했을 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방금 얘기한 정립에 이어서 반정립인데요. 이걸 또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뭔가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할때 컴퓨터, 모니터 설명해 볼게요. 모니터를 보면 모니터는 네모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일단은 맞아요. 눈에 보이는 바로 직접적인 특성이니까. 그런데 컴퓨터 모니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본질을 알려고 한다면 모니터는 네모가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네모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정립과 반정립의 두 가지가 동시에 알 때, 컴퓨터 모니터는 네모이기도 하지만 네모가 아니기도 하구나라는 두 가지의 모순이 합치될 때 종합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그 앞전에 컴퓨터는 네모야라고 말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조금 더 본질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우리가 종합이라고 하고요. 그런 식으로 피이테는 자아를 설명하고 있었고, 조금 더 더해서 이해를 돕자면 여기서 이제 지향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지향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예, 그 491쪽 아랫문단의 두 번째 줄 모순의 지향 하면서 종합 쪽에 예, 모순의 그래서 지향. 여기 지향을 살펴보면 여기 맨 앞에가 이제 지향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여기 단어 한글로 좀 써보면 어, 아우프헤벤이라고 하는 요 자리, 여기 뒤에는 이제 변형이 좀 넣는데 아우프헤벤이라는 그 지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한글로 보면 지향은 지향과 지양은 다른 거잖아요. 지향하는 거는 그쪽으로 좀 더 긍정하는 거고 지양은 금지에 가까운 음, 음, 단어인데 음, 이제 독일어의 지양하다의 아우프헤벤은 폐기하다와 보존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 이제 종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 좀 더 얘기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변증법은 지양의 방법, 즉 아우프헤벤 하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정립이라는 것과 반정립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이제 폐기함과 동시에 보존하는 그런 방식이 어, 변증법이다. 그리고 그 변증법으로 인해서 피이테는 자아를 설명하려 했구나라고 음, 이해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어, 크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덧붙여서 이거 정말 재밌는 제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읽었다기보단 그냥 잠깐 봤던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 상고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책인데요. 이분이 우리가 단지 민족 독립운동가로만 알고 있지만 여기 읽어보면 천재적 사학자이자 열렬한 독립운동자이다라고 어, 이제 서문에도 나와 있고 이 책의 저자 단재 신치호 선생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왜 그를 20세기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지, 왜 우리 민족 최고의 민족 사학자라고 하는지, 그가 빈군과 병고의 이중고를 무릅써 가면서 조선사 연구를 위해 자신의 온몸을 희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하면서 쫙 나와요. 20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분이 쓰신 대표작일 텐데 거기에 첫 번째 그 총론, 제1편 총론, 조선 상고사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쓴 글인데 한번 이거 보시면 화면 유튜브 혹시 보시는 분들 보시면 1 역사의 정의와 조선 역사의 범위에 대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역사란 무엇인가? 이건 단재 신치호 선생님께서 정의하신 겁니다. 인류 사회의 아는 나죠. 아와 비아, 나 아닌 나의 상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적으로 발전하고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의 상태에 관한 기록이다. 문장을 읽어보면 정말 세련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세계사란 세계의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란 조선 민족이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이게 원래 한문으로 되어 있던 걸 한글로 옮긴 거예요. 무엇을 알아 하고 무엇을 비알아 하는가?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선 자를 알아 하고 그 외에는 모두 비알아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알아 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을 비알아 하지만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각기 자기 나라를 알아 하고 조선을 비알아 한다. 무상계급은 무상계급을 알아 하고 지주나 자본가 등을 비알아 하지만 지주나 자본가 등은 각기 자기와 같은 계급을 알아 하고 무상계급을 비알아 한다. 뿐만 아니라 학문이나 기술, 직업이나 의견, 그 밖에 어떤 부분에서든 반드시 본 위인 아가 있으면
따라서 아와 대치되는 비아가 있는 것이다. 아 내부에도 아와 비아가 있고 비아 안에도 또한 아와 비아가 있다.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빈번하고 심할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투쟁도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멈출 데가 없고 역사의 전도도 끝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이거 정말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유명한 구절이기도 해요. 신채원 선생님은 역사를 어떻게 봤냐?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라고 봤어요. 이걸 그때 당시에는 '와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정의하지? 세상에. 너무 독창적인 해석 아니야?' 이렇게 느낌이 들죠. 뭐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정의한 사람이 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 우리가 피이태 봤잖아요. 정반합 변증법 봤죠. 아와 비아의 투쟁 어디서 많이 본 아니 신채호 선생님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채호 선생님이 독일 관념론 그 철학을 공부했던 거죠 당시. 당시 최신 유행이었겠죠. 1900 년대 초 '아 이분 진짜 학자구나. 서양 서학도 공부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니 님은 혹시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혹시 이거 읽어 보셨나요? 그 조선 네. 상고사. 네. 아. 중학교 때 아 필독도서였고요. 진짜요? 이거 너무 정말 문장이 좋아요. 지겹게 읽었는데요. 잘 어. 몰랐죠 그땐 뜻을. 근데 이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네. 비문학이랑 논술이랑 뭐 이런 걸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읽잖아요. 음. 신채호의 역사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좀 음. 교양 수준으로 하게 되는데 음. 저도 이제 완벽하게 몰라요. 음음. 근데 신채호가 아와 비아의 투쟁 요 정도까지는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아. 근데 그 맥락만 들어보면 신채호라는 사람이 아와 비아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에 빠져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아. 절대 그렇지 않았고요. 그 예. 설명 잘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힌 것이 예. 신채호는 역사의 대립 안에서 그 대립 일반적인 대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음. 어떤 걸 주의하고 어떤 걸 우리가 끝까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냐면 신채호는 아 속의 비아를 조심해야 되고 아. 비아 속의 아를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그냥 우리가 특정하죠 나라 뭐 일본 너무 싫어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일본을 싸잡아서 무시하고 싫어하고 막 이런 경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했다고 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고 해서 물론 그 이름에서 주는 비아의 느낌이 나지만 그 비아 안에서도 우리는 아를 읽어내야 하고 뭐 이제 그 안에서 우리들의 뭐 안 좋은 모습을 읽어서 자아 반성적인 어떤 성찰을 해라라고도 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분법 절대 이분법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음. 오히려 아 속의 비아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조선이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적의 외적의 침입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는 내부의 적이 많이 심어졌기 때문이죠. 친일파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큰 틀에서 잘 이해를 하고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 사실 역사적으로도 역사주의의 어떤 철학의 한 맥락에서도 좀 큰 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읽히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설명도 들어보니까 신채호 선생님도 정반 합을 하신 거네요. 변증법을 하신 그렇죠. 거네요 실제로. 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제가 다음 492쪽 읽어 볼게요. 피이테가 든 보기에 따르자면 정반합의 실제적인 사례예요 보기. 우리들이 금 있잖아요. 금을 인식할 때 우선 그것을 이런 것이라고 정립하고 '금은 이거야.' 정립하고 그다음에 동이나 은 등과 구별하고 이게 반정립이겠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금속으로서 총괄하고 이런 종합에서 금일 가능성의 근거를 발견해내어 금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정반합이죠. 피에테는 이런 방법의 도움을 받아 의식 전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했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모든 종합은 다시 정립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며 실제 그래요. 종합이 다시 정립이 되고 또 정반합 이 무한히 가는 거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전진하여 마침내는 우리들의 인식의 마지막 자세한 부분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삶을 그 참된 본질 속에서 해명했다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삶의 세계를 그 구조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의식을 그 구조 안에서 이해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죠.
존재의 역사는 의식의 역사다. 뭔가 의미심장한. 존재의 역사는 의식의 역사다. 그리고 의식의 합법칙적인 기능 방식, 즉 변증법적 3단계는 그 본질에 있어서 참된 삶을 결정짓는다. 근데 어려움이 나와요. 이런 개념 때문에 주어져 있는 어려움에 관해서는 거듭해져 말해져 왔다. 나의 개념이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너무나도 마음대로 그 뜻이 바뀌어 왔다. 이게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아까 정반합에서 나가 어떤 때는 절대적, 보편적, 무한한 나라고 생각되었는가 하면 또 얼마 안 있어서 특수한, 개별적인, 한계지어진 나라고 생각되기도 했다. 이게 둘 다 모순되잖아요? 충돌된단 말이죠. 그럼 어떤 게 진짜 나냐? 너 PET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개념이 바뀐다고 말해 왔다. 그래서 그 전체가 어디까지나 언어의 혼란과 사고의 혼란을 가져오는 낭만적 공상이라고까지 보여지기 이르렀다. 근데 저는 이게요, 모순되잖아요. 재밌는 게 이 충돌 지점도 정반합이에요. 나를 절대적, 보편적, 무한한 걸로 세우면 그러면 절대 이거에 대한 그 반정립은 특수하고 개별하고 한계 지어진 나겠죠. 이게 둘 다 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는 사람도 정반합 변증법을 쓰고 그 틀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제가 언젠가 "진리는 모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 모순되는 것들 안에 많은 진리가 들어 있거든요. 이게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 나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어떨 때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무한한 나 같은데 어떨 때는 특수하고 개별적이고 한계 지어진 것 같아. 둘 다 사실이에요. 둘 다 진실입니다. 뭐 어떤 거 하나만 선택하면 그게 진실이 아닌 거죠. 그럼 피이테는, 그러니까 이 피니테한테 이런 질문이 무의미, 이미 나는 둘 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정반합 변증법 들면서. 비판자의 비판이 쓸데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 주시죠. 그러나 피에테가 원했던 것은 정말로 순수하고 완전히 내재적인 정신의 형식론인 칸트의 선험적인 연역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었다. 또 우리는 변증법적인 세 단계가 정신의 형식과 기능을 가장 깊은 본질, 즉 그 발생에서 밝혀내려고 하는 천재적인 시도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요거는 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좀 칸트는 유한한 자아 개념을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걸 피이테가 절대적인 자아로 고양시키면서 좀 통일을 시키려고 했는데요. 그 자아 개념을 외부에서 오는 경험으로서 완성시키려고 했던 칸트를 비판하고 우리의 어떤 관념론, 즉 진리, 궁극적으로는 그 이상적인 형태를 진리라고 본다면 칸트도 진리를 찾아 헤맨 것이겠죠. 어떤 진리적인 형태를. 근데 이제 진리 자체가 우리의 주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피이테가 되게 천재적이다 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그 맥락을 얘기를 한 거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정신의 이러한 형식론이 정신 자체 내부에서 주관과 객관을 지향하는 것에만 얽매여 있느냐, 또는 단순히 정신적인 기능 이상의 어떤 것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관한 보다 발전된 해명은 앞으로 간행될 유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유고작이 피이테의 간행 예정이었나 봐요. 칸트는 피이테의 지식학을 애매하다고 하여 거부했었다. 피이테는 이러한 것에 관해 흥분하여 라인홀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칸트는 팔푼이라고 자신은 칸트의 학설 안에 들어있는 정신을 칸트 자신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왜 몰라주냐고 주장했다. 피이테가 전적으로 잘못만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칸트의 유고에서 칸트가 선험적인 연역을 인식의 소재와 내용에도 뒤집어 씌우려는 도중에 있었다는 것을, 그 칸트의 한계 지점이겠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힐시베르거 나름 그 글 안에서 칸트와 피이테를 좀 화해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 절대 자아의 개념 안에서 따르면 너네들 진리는 너네 내면에 있어야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연설 자체가 먹힐 수 있었던 것이 자유롭게 나폴레옹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만 자유롭게 너네들의 사명, 우리들의 사명을 다해서 그 사명 내면을 잠재력을 끌어내라 라고 촉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맥락이 사실은 잘 와닿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PET의 지식학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는 도덕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